미국의 디렉티브이가 발표한 할리우드 영화 속 최고의 캐릭터 베스트 17. 오늘은 16위를 차지한 에린 브로코비치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배우 줄리아 로버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린 브로코비치 앨리스. 에린 브로코비치 앨리스는 1960년생으로 미국 태생의 법률 종사자이자 소비자 및 환경운동가인데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서 법조인은 아닙니다. 그녀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다가 미국의 에너지 기업 PG&E가 중금 속으로 오염된 폐수를 캘리포니아의 힌클리라는 마을 부근에 흘려보내 오염시킨 사건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1952년에서 1966년까지 이루어진 이 오염 사건에 대해 1993년에 시작된 소송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지하수 오염과 지역사회의 환자 증가 등의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해당 회사와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1996년 당시 기준으로 미국 역사상 최고 금액인 3억 3,3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얻어냈는데 PG&E는 소비재 회사인 P&G와는 다른 회사입니다. 그녀는 이후로도 주로 환경오염과 관련된 소송들을 담당했으며 이와 관련된 저술 및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평범한 인물이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워 승리한다는 전통적인 영웅, 서사 덕으로 할리우드에서 판권을 사서 영화화를 했습니다.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 학벌이나 배경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어도 자신의 입지를 굳힌 사람을 아메리칸 언더독이라고 하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의 주인공이 그렇습니다. 무대가 미국이고 주된 스토리도 환경 문제이지만 직장을 구하고 직장 내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요령을 가르쳐주는 영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에린 브로코비치는 이곳저곳에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지만 보졸학력에 애가 셋씩이나 딸려있는 처지라 어느 곳에도 채용될 가망이 없습니다. 입사 면접에 허탕을 치고 돌아가는 길에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받치는데 에린은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는데 다 이긴 것으로 생각했지만 피고 측 변호사의 역공에 패소를 하게 됩니다. 변호사가 에린이 쪼들린 나머지 의사인 가해자로부터 두둑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하자 흥분한 에린이 배심원들 앞에서 육두문자를 쓴 까닭입니다. 에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다 이긴 소송을 지게 했으니 책임지라며 일자리를 달라고 떼를 쓰는데 시골 마을에서 기반을 잡은 에드 메스리 변호사는 할 수 없이 인시계약직으로 그녀를 채용합니다. 에린은 서류 정리법, 복사기 사용법을 배워가며 열심히 일을 하고 에드 변호사는 $100까지 가부를 해주는데 옆집으로 이사온 할리 데이빗은 오토바이를 타는 히피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스리 변호사가 그녀에게 프로보노 부동산 사건을 배당하는데 사회봉사 차원에서 지역 주민의 부동산 거래 서류를 작성을 해주는 돈도 되지 않는 일을 에린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나 에린은 열심히 일을 하던 중 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진료 기록과 청구서가 영 마음에 걸리는데 아이를 키우는 그녀로서는 상당한 병원비가 첨부되어 있는 사건 기록이 심상치 않아 보인 것입니다. 에린은 좀 더 알아보고자 보스인 에드에게서 얼렁뚱땅 허락을 받는데 PG&E는 북부 아메리카 전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용 기업입니다. 하루는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니 베이비시터도 없고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데 아이들은 이웃집에서 히피 남자가 만들어준 햄버거를 먹으며 재미있게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2번씩이나 버림받은 에린으로서는 히피가 결코 미덥지 않지만 그는 백수로서 당당하게 아이들이 사랑스러우니 자신이 돌보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에린이 가까스로 정모를 파악한 부동산 서류는 그 지역의 대기업인 PG&E가 주민으로부터 시장 가격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땅을 매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매도인의 하나인 젠슨 부부는 백결구가 감소하고 피임파구가 증가하는 이상 징후로 PG&E가 주선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시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땅을 팔게 된 것입니다. 의심을 품은 에린은 현지 답사를 하면서 지역 발전소가 의료보험도 아닌 진료비 부담을 할 뿐만 아니라 땅도 비싸게 사준다는데 뭔가 곡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연가스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내리기 위해 냉각수를 사용하는데 냉각 장치에 부식 방지제에 삼가 크롬을 사용했어야 하는데 저렴한 유가 크롬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정을 하나도 모르는 에리는 의심을 품고 해당 물질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법한 대학 교수를 찾아가는데 대학 교수는 육과 크롬의 심각한 독성을 알려주며 수도국에 가면 증거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진력 하드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증세는 헥사크롬이라는 중금속에 오염된 탓이며 이 물질이 발전기 터빈 내부의 녹을 방지하기 위해 방청제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사실을 알게 된 에리는 보스에게 소송을 하자고 밀어붙이는데 산전수전 다 겪은 보스는 경험상 대기업을 상대로 승산이 거의 없어 타협하는 선에서 정리하고 싶어 하지만 에리는 보스도 설득해냅니다. 에리는 이런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수도국을 찾아가는데 육감적인 그녀의 몸매에 혹한 수도국 남자 직원이 선심을 베풀고 해당 자료를 찾아 복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수입이 없는 소소한 부동산 거래인 줄로만 알았던 일이 대규모 공해 소송으로 발전한 것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을 벌이기로 했지만 시골의 조그만 로펌은 거덜날지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에린에게는 협박 전화가 끊이질 않는데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에서 에린은 전력회사의 방해를 무릅쓰고 발전소 부근 개울물, 하수도 실험용 오물의 시료를 채취하고 죽은 개구리까지 채집합니다. 9달 뒤 에린 측에 유리한 정보가 상당히 축적되는데 중금속에 오염된 폼풀에서 냉각수가 정화되지 않고 방류되어 부근 일대의 지하수를 오염시킨 사실도 알아내게 됩니다. 손빼 소송 원고 400여 명에 대한 사전 증거조사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웨슬리 변호사는 그동안 저축한 돈은 물론 집까지 저당 잡혀 마련한 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금석이 될 샌 버나디노 카운티 법정에서 판사는 원고 측 주장을 손들어줘 정식으로 재판이 벌어지게 되었지만 피해 주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소송에 이겨 떼부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과 그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는 사람으로 나뉘는데 2천만 불을 배상받아도 변호사 비용을 제하고 나눠 가지면 큰 돈도 못 되었습니다. 그녀가 현장을 확인하러 돌아다니는 동안 웨슬리 변호사는 무단 결근했다고 그녀를 해고하는데 미스 위치타였음에도 남편에게 버림받은 후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그녀는 변명조차 못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웃집 피피는 사랑을 고백하고 뒤늦게 에린의 활약상을 눈치챈 웨슬리 변호사는 봉급을 10% 인상하고 의료보험 혜택까지 주기로 하며 그녀를 다시 출근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학 실험실에서 보내온 테스트 결과는 주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의 중금속 함유량이 발암 위험 수준을 넘어섰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력회사에서 주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베푸는 등 선심을 베푼 것은 발암 가능성을 숨기기 위한 술책이었던 것으로 젠슨 부인부터도 자기가 병이 든 것은 운이 나쁜 탓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PG&E에서는 애송이 변호사를 보내 젠슨 부부와의 부동산 거래를 잘 처리하겠다고 제의하지만 그의 거들먹거리는 태도는 웨슬리 변호사의 자존심만 상하게 합니다. 에린은 곳곳을 설치고 다닌 결과 크롬에 오염된 상수도는 많은 주민들은 물론 가축에까지 영향을 끼쳤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나깨나 사건에 매달려 있는 에린을 보고 진지한 애정을 기대했던 히피 보모는 그녀를 떠나겠다고 하는데 에린은 세상이 태어난 이래 처음 존경을 받는 일을 한다면서 포기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때 PG&E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데 불리한 사실을 먼저 알려준 이유는 손해배상 책임의 법상 주민들이 손해 발생 원인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웨슬리 변호사는 주민들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하는데 착수금은 없고 승소하면 배상액의 40%를 받지만 패소하면 의뢰인들로부터 한 푼도 안 받겠다고 주민들에게 알립니다. 소송 사건이 원고가 634명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자 웨슬리 변호사는 대형 사건의 경험이 많은 파트너와 손을 잡고 PG&E 측이 중재를 제의해오자 웨슬리 변호사와 파트너는 이에 응하기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트너는 인류대 출신의 여자 변호사를 데려오는데 그녀는 에린하고 법률 지식, 용모 등이 비교도 되지 않지만 주민들은 자신들을 이해해주며 감정까지 교류하는 에린을 훨씬 좋아합니다. 웨슬리 변호사와 에린은 힌클리 주민회관의 의뢰인들을 모아놓고 소송에서 중재로 선회하게 된 배경과 이점을 설명하고 10년 이상 걸릴 소송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빨리 보상을 받는 게 낫다고 설득합니다. PG&E에서 요구하는 원고 90% 이상의 찬성을 얻기 위해 에리는 밤낮으로 주민들을 찾아 집으로 가게로 술집으로 다니며 동의 서명을 받습니다. 그 사이 발전소 냉각탑 청소를 담당했던 기사의 동생으로부터 유력한 증거도 수집하는데 회사의 기밀 서류에 의하면 본사도 1966년 3월경부터 마을의 식수원이 오염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결국 법원의 조정 결과 마을 주민들은 손배사상 최고 금액인 총 3억 3,3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받고 젠슨 부부도 500만 달러를 받으며 레슬리 변호사는 번듯한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합니다. 그리고 에리는 웨슬리 변호사로부터 그녀가 깜짝 놀랄 만큼 많은 200만 달러짜리 보너스를 수표로 받습니다. 칸느 영화제 수상작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를 만든 스티븐 소더버그는 줄리아 로버츠가 더욱 육감적으로 보이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착용한 언더브라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줄리아 로버츠가 이 영화에서 귀여운 여인의 몸매와 펠리칸 브리프의 추리 능력, 런어웨이 브라이드의 당돌함을 합쳐서 구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물인 에린이 보잘것없고 흥 많은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도 존경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실제 에린 브로코비치는 이 영화에 카메오 출연을 했습니다. 에린이 몇 푼 안 되는 프로보노 사건을 궤념치 않고 고객의 입장에서 사건을 파헤친 점, 고객들의 신상명세와 전화번호를 외우고 감정의 교류를 불사할 정도의 열성을 보인 점이 돋보입니다. 큰 공을 세우고도 자신의 몸값을 턱없이 높여 부르지 않고 기본적인 보수만 기대한 점도 돋보이는데 이런 성실성과 겸손함은 직장 생활은 물론 대인관계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라 할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줄리아 로버츠의 존재를 부각시키는데 잠깐 이용되지만 미국 사법 절차에 배심 원제도와 프로보노 사건도 관심을 끕니다. 배심원은 선거인 명부나 운전면허 장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으로 선임하기에 영화에 나온 것처럼 온순한 시민이 아니면 불리한 판정을 받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로보노 사건에서 개혁 변호사가 종교 자선의 목적으로 무료 또는 극히 적은 보수만 받고 의뢰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하는 공익활동을 보여줍니다.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변호사가 성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에린이 파헤치지 않았으면 단순한 부동산 거래로 처리되었을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줄리아 로버츠.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에서 주인공을 한 줄리아 로버츠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할리우드를 휩쓴 톱배우이자 슈퍼스타로 1967년 조지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꿈은 수의사였으나 저널리즘을 공부했는데 그 후 뉴욕으로 이사해 1987년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했는데 10년 이상 배우 길을 걸어온 오빠인 에릭 로버츠 영향도 컸습니다. 귀여운 여인으로 슈퍼스타가 되기 전에 줄리아는 떠오르는 신성 연기파 배우로 스틸 매그놀리아에서 신인으로 믿기 힘든 연기로 골든글로브 여우조연상 수상,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1990년에 리처드 기어와 나온 귀여운 여인이 제작비 40배가 넘는 경이적인 흥행 대박을 거두며 23살 나이로 일약 할리우드 톱스타가 되었는데 정사신이 있었지만 국내에선 삭제되었답니다. 전형성을 띤 신데렐라 스토리의 로맨스 영화지만 줄리아 로버츠의 시원한 미소와 밝고 명랑한 매력으로 관객들에게 큰 어필을 했고 단숨에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해에 나온 스릴러 적과의 동침도 흥행과 비평에서 성공했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호크에서 팅커벨을 연기했으며 1993년에는 덴젤 워싱턴과 나온 펠리칸 브리프의 흥행도 성공합니다. 1997년에 또 다른 로맨틱 코미디 대표작인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이 4천만 불의 제작비로 3억 불의 성적을 기록하며 북미, 전 세계 박스오피스 탑10을 기록했습니다. 이 작품은 줄리아 로버츠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작품으로 출연만으로 박스오피스 흥행을 담보하는 대체불가한 스타 배우가 되었고 1998년 수잔 서랜든과 출연한 스텝맘도 1억 달러 흥행을 합니다. 1999년에는 귀여운 여인 감독 게리 마셜, 리처드 기어와 다시 만난 로맨틱 코미디 런어웨이 브라이드로 세계적인 대박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줄리아 로버츠 하면 떠오르는 명작인 휴 그랜트랑 나온 노팅힐도 초대박을 기록해 헐리우드 대표 여배우의 자리를 확고하게 했고 에린 브로코비치에서 여배우 최초로 2천만 불을 받았습니다. 또한 모나리자 스마일에서는 2,500만 불을 받아 최고 대우를 받았으며 오션스 시리즈에도 출연해 스타 군단 캐스팅을 완성하며 영화의 흥행에 일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이 러브 트러블, 메리 라일리 등 흥행 실패작도 있고 대박을 거둔 장르가 주로 로맨스라 가벼운 로맨스 전문 배우라는 인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맨스가 아닌 에린 브로코비치의 출연에 북미 1억 불, 월드 2억 불의 흥행 성공을 기록하고 2001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합니다. 꾸준히 연기 활동을 하고 있지만 2010년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후 영화들이 연이어 기대 이하 흥행을 보이고 있고 2014년에는 드라마 노멀아트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는 메리 스트립과 출연한 어거스트 가족의 초상으로 2014년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는 등 호평을 받았고 2017년 원더로 호평과 함께 1억 달러 흥행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성장했는데 어머니 베티 루 브레데무스는 줄리아 로버츠가 5살이 되던 해에 생부인 월터 로버츠와 이혼하고 마이클 모츠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붓아버지 마이클 모츠는 알코올 중독자에 직업을 꾸준히 갖지 못하는 등 질이 떨어지는 인간이라 온 가족이 그에게 시달렸고 어머니가 벌어온 돈으로 하루하루 살아갔다고 합니다. 결국 오빠인 에릭 로버츠가 가출을 해버리고 생부 월터 로버츠는 줄리아 로버츠가 11살이 되던 해에 4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줄리아 로버츠의 어머니는 결국 마이클 모츠와 11년 만에 이혼했고 그녀는 이때부터 피자 가게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 대학을 다녔습니다. 이후 언니인 리사 로버츠를 따라 뉴욕으로 이사를 가서 연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오디션에 엄청나게 많이 탈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빠인 에릭 로버츠가 영화감독에게 부탁해 블러드 패드의 단역을 얻으면서 배우 생활이 시작되었고 유명한 귀여운 여인으로 대박을 쳐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부 여동생인 낸시 모츠도 언니처럼 영화배우가 되길 갈망해 그녀는 힘이 닿는 데까지 동생을 도와줬지만 낸시 모츠는 자기 관리를 아예 안 했고 폭식을 하는 바람에 엄청난 비만이 되었습니다. 줄리아 로버츠는 낸시 모츠를 다이어트 시키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낸시 모츠는 이런 줄리아 로버츠가 뚱뚱해서 무시한다고 간주해 자매 사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낸시 모츠는 사채를 빌려 지방 흡입 수술을 해서 날씬해지긴 했는데 엄청난 빚을 진 낸시 모츠였지만 줄리아 로버츠의 도움은 일체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 무렵 낸시 모츠는 존 딜백이라는 남자와 약혼까지 했으나 줄리아 로버츠는 이 결혼을 반대했는데 결국 2014년 초에 약물을 과다 섭취하면서 음독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낸시 모츠의 5페이지가량 되는 유서 중에 3페이지가 작은 언니인 줄리아 로버츠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는데 자살 이유가 줄리아 로버츠가 오스카상을 수상하지 못하게 회방 놓기 위해서였다 하네요. 이듬해인 2015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마이클 모츠는 베티 루 브레데무스와 이혼한 후 애인인 티모시 존라시와 25년 동안 동거하며 지내다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자 2017년에 결혼했습니다. 오빠인 에릭 로버츠는 1991년에 배우 켈리 커닝엄과 사이에서 엠마 로버츠라는 딸을 낳았지만 에릭 로버츠는 마약 중독으로도 모자라 낸시 모츠처럼 자기 관리에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 1993년에 엠마 로버츠의 양육권을 놓고 아내 켈리 커닝엄과 법정 싸움까지 갔는데 줄리아 로버츠는 오빠가 워낙 막장이라 켈리 커닝엄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주는 등 켈리 커닝엄의 편이 되어 주었답니다. 이로 인해 오빠와는 의절한 상태가 되었지만 2004년 줄리아 로버츠가 쌍둥이를 출산할 때 에릭 로버츠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하면서 남매 간의 의절은 해제되었다네요. 남편 다니엘 모더와는 2002년에 결혼했고 자식으로는 헤이즈 모더, 피너스 모더, 헨리 다니엘 모더가 있습니다. 하지만 줄리아 로버츠는 스윗한 대중적 이미지와는 전혀 대비되는 행동을 한 불륜녀로 헐리우드 사정을 좀 알면 그녀가 거의 불륜의 여왕임을 알 것입니다.
유부남이었던 키퍼 서덜랜드에게 접근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미 결혼한 남성을 여러 번 빼앗았는데 현재 남편인 다니엘 모더와는 영화 촬영을 하면서 만났는데 그도 결혼한 유부남이었습니다. 줄리아 로버츠는 이에 굴하지 않고 그의 아내였던 베라 스틴버그를 찾아가 집요하게 이혼을 종용하며 계속해서 다니엘 모더를 만났다고 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에 대한 상처와 충격으로 베라는 유산을 하고 이혼 도장을 찍어주는데 나중에 베라는 어느 인터뷰에서 줄리아 로버츠를 남편 도둑이라 칭하며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로버츠는 A로 베라라고 적혀진 티셔츠를 입고 나와 베라를 조롱했고 다니엘 데이 루이스와 이자벨 아자니가 결별한 데에도 줄리아 로버츠가 끼어있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오늘은 미국 디렉TV가 조사한 할리우드 영화 속 최고의 캐릭터 16위 에린 브로코비치와 줄리아 로버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다음에는 15위를 차지한 미녀의 야수의 벨과 그 주인공 역을 한 스타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